No good. Had to be here. 동맹에 대한 이제 부담, 동맹이 더 많은 몫을 미국을 대신해서 수행해야 된다는 개념이 이제 미국 본토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커져갔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존 특강 시청자 여러분,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9년부터 미국의 국영방송인 VOA,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펜타곤 출입 기자로 재직했습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의 시선과 입장을 넘어서서 미국이 정말 어떻게 동북아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의 속내가 무엇인지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자 합니다. 대선 전국은 보수 백인 남성과 진보 흑인 여성의 대결로 재편되면서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미국에 대해 얼마나 아시나요? 연일 쏟아지는 미국 관련 뉴스는 얼마나 미국의 속내를 반영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은 미국으로부터 특정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담의 분담이라는 개념의 압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1기 당시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대표적인 이제 부담 분담의 형태로 나타난 건데, 동맹국이 미국의 짐을 더 많이 덜어야 된다. 지금까지는 미국은 이제 세계 경찰 국가를 자행했기 때문에 이 자기들이 이제 세계 경찰 국가 역할을 했는데, 근데 이것을 미국의 혈세로 모든 걸 투자해야 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미국의 이제 시민들이 많은 피로도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등부터 15등까지 모든 그 액수를 합쳐도 미국 하나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미국은 세계 최강 군대가 맞죠. 근데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미국은 또 세계에서 최고로 비싼 군대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달러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인건비에 들어가는 돈을 다 카운트해 보면은 이제 국방부 예산의 착시 효과가 되는 겁니다. 미국 국방부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그 인플레이션 변수를 제거한 그걸 이제 불변 달러라고 합니다. 불변 달러로 계산을 했을 때 사실은 미국은 성장하는 게 아니라, 미국 국방 예산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계속 역성장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마이너스까지 이제 줄어든다는 것이죠. 미국 인건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에서 핵심 투자가 가지 못하고, 최근에는 이제 중국이 G2 국가로 이제 부상을 하면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엄청나게 재래식 전력과 이제 핵 전력에도 투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실험에 속도를 내면서 미중 간 군사적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동북아시아에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지형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미국의 동맹국들은 다 이제 중국의 옆에 붙어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1도련선, 세계의 도련선이라고 하고 섬을 이렇게 연결하는 이 가상선을 그어놨습니다. 가령 이제 중국이 뭐 타이완을 침공하거나 뭐 한국에 대해서 어쨌든 압박을 가한다고 했을 때 본격적으로 미국이 싸우려면은 결국 항공모함을 통해서 미국 본토에 증원군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기도 전에 중국의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항공모함이 이제 침몰당한다면은 싸우기도 전에 이제 전력을 잃을 수 있는. 이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에게만 의지하지 말고 한국, 일본, 필리핀, 타이완 등이 자체적으로 미국이 본토 증원군이 오기 전까지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길 바라는 것이죠. 미국의 국방백서 National Defense Strategy라는 NDS라는 전략 문서가 그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나옵니다. 바이든 정권에 들어서는 이 최고 순위의 위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순위 위협이었던 북한, 이란하고 3순위 위협이었던 테러를 뭉뚱그려서 기타 위협으로 분류했거든요. 가령 중국이 이제 타이완을 침공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미군이 투사할 수 있는 지역이 한국과 일본에 있는 미군이 이제 가장 먼저 대응할 수 있는 자원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주한미군을 단순히 이제 북한만 상대하는 군대로 두기에는 효율이 떨어진다. 따라서 주한미군을 차출해서 남중국해 분쟁이나 이런 데도 이제 개입할 수 있는 군대로 탈바꿈시켜야 된다는 것이 미국의 많은 이제 국방부 관계자들의 생각입니다. 미국의 이제 육군이 갖고 있는 싱크탱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전략연구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트럼프 때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발주를 해서 내놓은 이제 연구 용역 보고서를 제가 입수해서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전제는 뭐냐면은 미국의 이제 동아시아의 배치 태세가 중국과의 초경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무책임한 상태다. 특히 이제 한국에 대해서 주한미군에 대해서 이제 북한용으로만 사용하기에는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의 전제가 사실 전작권 전환이었습니다. 북한 문제는 전적으로 이제 한국군이 맡고 북한이 핵을 쏠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 이제 핵우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지원을 하지만 진짜 이제 북한과의 대규모 재래식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당연히 미국은 뒤로 빠지고 그리고 이제 한국이 보다 큰 이제 역할을 맡아야 된다는 게 전제였습니다. 그 시나리오를 이제 실행시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이제 전작권 전환인 것이죠. 그래서 한국이 한반도 방어에 대해서는 보다 주도적인 책임을 맡아라. 호주는 어쨌든 미국의 어떻게 보면 대중국 전략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는 자세인데다가 위치적으로 봤을 때도 남중국해에서 그나마 병력을 투사할 수 있는 영향 있는 동맹이다 보니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까지 이제 한반도 문제만 우리는 신경을 쓸 거야라는 스탠스를 취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북한 문제에 있어서 핵추진 잠수함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는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죠. 따라서 만약에 한국이 남중국해 문제나 이런 문제에서 호주처럼 좀 더 관여를 많이 확대하게 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좀 더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반도 천동선이라는 것은 한반도 중심으로 이제 세계가 돌아간다는 이제 왜냐하면 미국은 한반도만 바라보지 않고 중국 문제나 특히 지금 러시아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 중동 문제 등 여러 이제 공들을 이제 저글링하는 약간 이런 형태에 있어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자기네들 자원들이 집중을 하게 되면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기회병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기자들이나 이제 당국자들은 북한 문제를 뺀 이제 나머지 이제 인도태평양 전략 같은 경우에서는 현장에 좀 많이 없는 것 같은 느낌 들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미군의 이제 일반 싱크탱크 보고서가 아닙니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직접 주문을 해서 나온 보고서고, 근데 그 보고서 서문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공개하기 전에 이 보고서를 공개하기 전에 여러 이제 미군 관계자나 외외 관계자를 만났다. 그리고 동맹국에 한해서는 워싱턴 DC에 주재하고 있는 일본 대사관 소속 무관들에게 브리핑을 진행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저자한테 아니 이거 같은 경우는 주한미군과 관련된 내용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왜 한국 대사관에 있는 무관들한테는 브리핑을 안 해줬냐, 차별 안 했냐. 그 작성자가 얘기하는 게 사실은 일본에도 공개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일본 대사관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걸 미리 알아가지고 끈질기게 브리핑해달라고 요구해갖고 어쩔 수 없이 공개를 하게 됐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만큼 이제 정보 역량에서 현장에서의 정보 역량의 차이가 굉장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또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만 또 탓할 수가 없는 것이
결국 우리나라 정보의 그 지금까지의 관행은 상관이 원하는 정보를 이제 물어오는 구조가 돼 있었는데 요구하는 정보는 대부분 이제 북한 관련된 정보입니다. 지금 근데 현장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좀 더 이제 다른 사안에서 현장 보고를 하더라도 정보가 채택이 안 된다는 것이죠. 특히나 이제 미중 경쟁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는 이제 고위 현직 관리자들도 얘기했지만 최소 20년은 경쟁이 간다. 그렇게 된다면은 한반도 외의 문제에 있어서 이 미중 패권 경쟁이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는 굉장히 이제 생존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이제 시야를 좀 트이는 것이 그리고 그걸 이제 담론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편가르기의 시대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세력권이라는 측면에서 중국 세력권과 미국 세력권 사이에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플러스는 전폭적으로 협력해야죠.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면 당연히 선택은 미국 협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는 경우에 너무 위험해집니다. 네, 생존 특강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제법질서연구소의 정하들입니다. 경제적인 분야에 있어서 미국은 사실 미국 스스로가 더 이상 자유무역주의를 추정하지 않죠. WTO의 상소기구 마비를 촉진한 것도 미국이고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실험에 속도를 내면서 일단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확정적인 결과는 이제 미국의 1급 체제가 이제 바뀌게 됐다. 사실 중국은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어떻게 보면 지역의 맹주를 자처할 수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게 무엇인지는 예전부터 정해져 있었어요. 다극 체제로 다시 전환시키자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전통적인 강대국이나 지역의 이제 패권국들 본위로 돌아가는 세계로 만들자라는 얘기를 했었었는데 결국은 1극이 끝난 시점에 국제사회는 어떻게 됐느냐, 미국의 1급 체제가 끝난 시점에 국제사회가 어떻게 되느냐가 결국은 질문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나왔던 논의 중에서 굉장히 희망적이었던 논의들은 다자주의를 기반으로 한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유지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희망적인 그런 이제 논의가 있었는데 사실 미국의 1극이 흔들리자마자 나오는 거는 전통적인 다극 체제로 돌아가려고는 약간 이런 움직임들이죠. 결국에 다극 체제와 다자주의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다자체제라는 거는 유엔이라든지 그런 공론의 장에서 서로 의견을 제시한 다음에 표결을 통해서, 다극체제는 기본적으로 강대국들 간에 서로 영역을 구축하고 그 영역 내에서 세력 몰이를 하고 결국은 이제 서로 간에 세력 다툼을 하게 돼 있거든요. 모든 강대국들 간에는. 근데 세력 다툼을 하는 주체들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경쟁이 많아진다는 얘기고 분쟁이 많아진다는 얘기고 갈등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이에서 사실 그 틈에 껴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죠. 사실 굉장히 복합적인 딜레마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안보적으로 중국과 미국이 대립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하면서 안보 협력을 미국과 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기존의 모든 거를 효율성에 따라 가지고 아웃소싱했던 그런 그 산업 기반이라든지 분업 체계들을
자기들의 이제 안보적인 신뢰성이 높은 나라들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신뢰성이 좀 없는 나라로 이제 낙인찍히게 되면은 그런 새로 구축되는 생태계, 기술, 산업 생태계에서 배척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달라지는 국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글로벌 사우스는 전폭적으로 협력해야죠. 마침 그 나라 중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어느 한 진영의 편에 서지도 않고 자국의 이익을 추구한다라는 이제 그런 인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인구도 가장 많고 그리고 자원도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진영과도 이제 속하지 않으면서 운신의 폭을 넓히려고 하는 이 나라들과 협력하는 것은 우리가 자원 확보를 위해서도 그리고 미래 시장 확보를 위해서도 필수적이죠. 올해 G1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아프리카 연합의 가입을 주도한 인도는 글로벌 사우스 맹주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3세계 국가들의 목소리를 규합해 식량과 에너지 위기, 기후변화 등과 관련해 부유한 국가들의 더 큰 부담을 지우고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도록 압박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자유진영과 반미연대 중에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가의 문제가 남는데 되게 어려운 문제죠.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면 당연히 선택은 자유진영입니다. 결국은 첫 번째로 대한민국이 해야 될 거는 자유진영에 확실하게 소속되는 게 필요합니다. 자유진영의 확고한 일원으로서 자리매김을 해서 자유진영의 국가들 간에만 배타적으로 공유되는 산업 재편, 기술 재편, 기술 생태계 구축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유진영 이론이라는 게 확실하게 전제가 된다면 그러면은 우리도 중국, 러시아나 이란과 제한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오히려 넓어집니다. 이 나라가 자유진영이 맞을까? 이런 이제 의심을 품기 때문에 이제 모든 행보에 대해 가지고 이런저런 이제 우려와 의문을 품기 시작하는 건데, 확고한 그런 신뢰가 있다면 일본이 스탈린 프로젝트 관련해서 러시아와 이제 협력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의문과 의심을 사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일본이 미국 등 서방의 러시아 제재에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추면서도 러시아산 가스는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대응하는 모습인데요. 근데 그것과 동시에 약간 대립할 수 있는 목표일 수 있는데, 소위 반미 연대라고 부를 수 있는 중국, 러시아, 추가로 이제 이란, 이 나라들이 모두 레드라인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이 레드라인을 우리가 넘지는 않도록 해야 된다. 왜냐면은 중국, 러시아의 레드라인을 확실하게 넘는 나라들은 자유진영에서도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앞장서서 넘어서 그들이 북한을 가지고 우리의 안보 위협을 조장하는 상황을 만들 필요는 없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핵심 이익이라는 이유로 자기 레드라인이 뭔지 선언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만 해협이 이제 대만의 독립 이런 거는 이제 용서할 수가 없고 어떠한 경우를 해서 막겠다 이런 게 그렇지만은 사실은 외교적 수사라는 건 원래 정말 그 자체를 특정한 수사 자체를 의도하지 않는 이상은 원래부터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게 기본입니다. 기본적으로. 특히나 사실 미국의 대만 방위에 대한 의지조차도 바이든 대통령은 4차례에 걸쳐가지고 to get involved militarily to defend Taiwan if it comes to that? Yes, that's the commitment we made. 지금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미리 얘기하는 거는 어리석은 짓이다. 미국에서도 사실은 이게 확립된, 통일된 입장이 있는지가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대만 해협에 전쟁이 벌어지면 대한민국이 휘말릴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안 벌어지는 게 가장 좋지만 벌어지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적어도 공산당 정권의 명운이 걸린 건 분명하거든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할 가능성이 높고 그중에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한미군을 공격해서 미국의 개입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북한을 통해 가지고 한반도에 유사 사태를 일으키거나 그래서 미국의 이제 전력을 분산시키거나 이런 건 충분히 가능한데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휘말리지 않을 가능성은 사실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시나리오를 미리 예상을 해가지고 그런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 역량을 최대한 강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다만 그거를 굳이 말로써 어떻게 보면 이제 레드라인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필요는 없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제가 보기에는 대만 해협의 소요 사태에 반대한다 정도까지는 뭐 어차피 이미 한 얘기고,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필요할 수도 있고 뭐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는 것은 이제 필요한 것인가, 그 실익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현상 억제에서도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인가, 현상 억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역량 강화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억지력을 발휘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에게 가장 유리했던 국제 질서가 무엇인지는 뭐 역사가 얘기해주고 있죠. 자유주의 국제 질서 안에서 우리나라는 유사히 단군 이래 가장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미국이 언제까지 유지하려고 할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평등주의, 법치주의, 그리고 자유로운 무역, 그리고 집단 안보 체제, 이런 것들이 구체화된 좀 더 진보적인 자유주의적인 국제 질서가 유지되는 것은 우리한테 필요하다. 그리고 다른 생각을 가진 나라들과 접촉해서 조율하고 설득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바라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익과 일치하는 그런 국제 질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현재로서는 장기적 과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생존 특강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실 요즘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할 거예요. 제가 이제 그 해군 생활은 경험, 그다음에 또 강의한 경험, 이런 걸 총망라해서 왜 우리가 지금 이 군사력을 증강해야 되는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존을 위해서, 그런 방향에 대해서 오늘 우리 국민들이 걱정 안 하는 방향으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2년 연속 세계 톱10 방산 수출국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10대 전략 산업이라면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뭐 선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위 산업은 국민들이 세금은 많이 냈어요. 다 연구 개발이잖아요. 국내에서 개발하고 수출 안 했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방위 산업 이건 뭐 돈 먹는 하마 아니야, 이렇게 비난도 하고 그랬는데, 폴란드에서 우리를 사가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폴란드에서 자기 가지고 있던 무기를 다 우크라이나에 소진했잖아요. 그럼 자기들은 새 신무기를 채우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폴란드에서 막 대량으로 구입하는 바람에 한국은 남북 대치 상황으로 우리가 골머리를 썩었지만 그동안, 그러면서 계속 군비를 증강했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무기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우리 한국 무기가 성능이 좋아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 탱크 같은 경우는 미국의 탱크도 우리가 이제 인수받았어요. 그다음에 러시아에 우리 차관 빌려주고 돈으로 못 받고 탱크로 받았다고. 그 탱크 양쪽의 기술을 다 혼합해서 우리 독자적인 탱크를 만들어내. 그게 이제 K2 전차 그런 거란 말이죠. 그다음에 K9 자주포, 우리 연평해전 때 우리가 맹활하게 했던 자주포, 이런 것들은 진짜 뭐 성능도 좋고 가격은 미국이나 독일의 거의 절반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좋은데 성능이 우수하면 누가 안 사겠어요? 배달의 민족이잖아, 우리가. 그죠? 정말 배달을 잘해가지고 폴란드에 그 K2 전차 이런 거 하는데 그거 한 두세 달 먼저 배달한 거예요. 남의 전쟁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게 뭐 그게 좋은 거냐? 실질적으로 미국 같은 데는 지금 방위 산업 가지고 거의 돈을 많이 벌어들인단 말이죠. 최첨단으로 인도하면서 대량으로 수출도 하고, 그래서 그런 트렌드에 이제 우리도 들어가고 있다 생각해요. 우리가 뭐 그렇다고 방위 산업 만들어 가지고 그 무기 생산해 가지고 어디를 공격하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 전쟁이라는 건 군이라는 건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강하게 무장하면은 상대가 못 건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로 괜찮은 무기, 육해 공군 해가지고 육군 같은 경우는 미사일 전략. 우리가 2021년도에 이제 미사일 지침이 해제됐어요. 그래서 중량, 사거리 이런 걸 다 해제해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요. 우리 뭐 현무 5 같은 경우는 뭐 8톤짜리 8톤. 그래서 그런 방면으로 적어도 우리를 건들지 못하게. 그래서 이제 저는 방위 산업이 이렇게 많이 발전한 거는 경제적으로도 이익이다. 방위 산업은 그동안 50년 역사에 꾸준하게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발전되었어요. 그걸 이제 수출로 견인하니까 드디어 열매가 맺는 거죠. 그래서 방위 산업은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국민 경제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금 그 수준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방위 산업을 적극 호응하고 지원해주면은 자주국방도 할 수 있고 잘 사는 나라로 진입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은밀한 도살자라고 얘기도 하고 바다의 여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별명이 있는데 이 시간은 잠수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디젤 잠수함을 가지고 있어요. 2021년도에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도산 안창호함 3,000톤을 만들었어요. 독일에서 배워가지고 독일보다 더 나은 잠수함 만들었다고. 그래서 뭐 자망 시간도 독일 잠수함보다 우리가 더 오래 가고 3주 이상 가고, 그다음에 뭐 자망 깊이도 400m 이상. 전 세계 유일하게 SLBM을 가지고 있어요. 디젤 잠수함에서. 중요한 거는 SLBM은 핵탄두를 실어야 제격이죠. 근데 우리는 국가 정책이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니까 그걸 보고 북한에서 우리가 SLBM 2021년 쐈을 때 뭐 그 안고 없는 찐빵이지 돌렸어요 우리를. 자기들은 핵탄두가 있는데 우리는 없다고. 중의 목적입니다. 가장 무섭죠. 지상에 있는 무기보다 가장 무서운 게 SLBM이에요. 그래서 김근옥함에 이제 가장 위협적인 게 SLBM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나가면은 바다에 못 나가면은 못 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핵잠수함 필요하다. 디젤 잠수함은 추적 감시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디젤 잠수함 하루에 2-3번 올라와서 충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안보가 백척한데 있잖아요. 왜냐면은 자꾸 중국이 또 대만을 침공하려고 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하고 일본하고 대등한 해군력을 키울 수 없어요.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러나 나를 건드면 당신도 팔 하나는 부러진다. 우리 자각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핵 추진 잠수함을 먼저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상황, 미국이 우리를 떠났을 때 우리가 독자적으로 자주국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핵무기를 실을 상황이 되면 해야죠. 그래서 기술은 준비한다. 우리도 핵탄두 실으면 되지.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북한은 우리보다 경제력이 50-60배 처지는데 그런 나라는 핵잠수함도 만들고 김근옥 영웅함에다가 핵 SLBM 10발씩 싣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거 어떻게 막을 거야. 미국 너네 잠수함을 막아줄 거야? 그리고 우리한테 보고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미국에서 해준다 하겠어요? 핵 추진 잠수함은 거기에 원자로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원자로는 우라늄이 들어가잖아요. 우라늄은 핵무기의 연료.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또는 IAEA, NPT에서 계속 감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라늄을 미국에 많이 사와요. 미국에서. 근데 한미 원자력 협정에는 우라늄을 군사적으로 사용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장하는 게 우리는 군사적으로 사용을 해도 우리는 20% 미만으로만 하겠다. 농축도가 20% 미만은 국제적으로 상용으로 거래되는 거예요. 근데 농축도가 20% 이상 되면 항상 핵무기를 만들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농축 시설도 없고 그다음에 재처리 시설도 없고 우리는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옛날에 1971년도에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핵무기 만들려다 좀 들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는 의신국가로 생각해. 미국과 영국, 호주 정상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호주에 핵 잠수함을 공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이 호주, 영국과 3국이 동맹해서 호주에 핵 잠수함 기술을 지원해주겠다. 이 발표하면서 I believe it's testament to the strength of the long-standing ties that unite us. 보면은 호주를 키워가지고 중국을 억제하려고 하는 거, 태평양 못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 우리는 항상 그 북중로의 최전방에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를 키우면 될 것 같은데 왜 우리한테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느냐. 국민들은 돈은 내는데 과거 우리 막 북한하고 경쟁하고 하면서 맨 비밀이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 정부의 홍수 시대잖아요. 그래서 국민들도 알아야 되고 군은 국민들이 걱정하게 하면은 군의 존재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게 하려면은 현재 우리가 핵무기를 제외한 모든 면은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고. 그래서 현재 있는 무기를 잘 활용하고 눈 뜨고 정확하게 이 감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현재 있는 무기를 잘 활용하고 그다음에 핵무기가 없는 거는 미군하고 연합작전을 계속 해야 돼요. 생존 특강을 통해서 제가 이런 분위기를 전달하고 우리의 장단점을 전달할 때 국민 여론이 잘 조성돼 가지고 자주국방도 하고 돈도 벌었으면 좋겠습니다.